기억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재구성된다. 흔히 기억을 떠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장된 조각을 그때그때 재조합한다. 기억은 영상처럼 통째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감각, 감정, 의미같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저장된다. 그런데 현재의 감정, 상황, 믿음이 빈칸을 채워 넣는다. 그래서 같은 기억을 떠올려도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다시 말해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된 이야기에 더 가깝다. 천사는 무섭게 생겼다. 흔히 우리가 아는 천사는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가들에 의해 재해석, 만들어진 이미지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실제 천사들의 이미지는 바퀴에 눈이 잔뜩 달렸다던가, 날개가 여러 겹에 불탄다던가, 인간과 동물의 특징이 섞인 모습을 하고 있다. 천사는 원래 예쁜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예쁘게 바뀐 존재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는 말이 진짜 무섭게 생겨서 조심하라는 얘기다. 토끼 귀는 손잡이가 아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토끼 귀를 손잡이처럼 보여주는데 귀를 잡게 되면 토끼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 토끼 귀에는 혈관과 신경이 많이 몰려 있어서 잡아당기면 통증과 손상 위험이 크다. 또한 귀는 말 그대로 얇은 피부와 연골이라 몸을 지탱할 수 없어 찢어지거나 상할 수 있다. 게다가 토끼는 척추가 약해서 더 위험하다. 토끼는 겁을 먹으면 발버둥 치는데 이때 몸은 공중에 있고 귀만 잡혀 있으면 척추가 꺾일 위험이 있다. 사실 박쥐 눈은 잘 보인다. 박쥐는 완전한 장님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쥐가 눈이 나빠서 초음파를 쓴다고 오해하는데 정밀 탐지를 위해서다. 오히려 야간 시력은 꽤 좋은 편인데 특히 빛이 약한 새벽과 해질녘에 잘 본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낮에는 사람이 유리하지만 밤에는 사람보다 박쥐가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과일박쥐는 눈이 크고 시각 의존도가 높다. 금붕어 기억력은 3초가 아니다. 실제 연구 결과 금붕어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억 가능하다. 먹이 주는 시간, 사람 얼굴, 소리 등을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기억한다. 벨소리가 울리면 먹이를 주는 간단한 조건 반사도 훈련이 가능하며 특정 시간에 수면 위로 올라와 먹이 기다리기, 주인을 구분하고 다가오기, 미로 같은 환경에서 길 찾기 학습도 가능하다. 겨울잠, 겨울에 자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겨울잠을 자는 곰은 겨울 동안 여러 번 깨어난다. 자세를 바꾸거나 체온을 조절하고 심지어 새끼를 낳고 돌보기도 한다. 깊은 잠 상태가 길게 이어질 뿐 완전한 무의식은 아닌 것이다. 동물마다 방식이 다르기도 한데 박쥐, 다람쥐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겨울잠을 잔다. 체온을 거의 떨어뜨리고 몇 주에서 몇 달 단위로 깨서 다시 잔다. 판다는 온순하지 않다. 자이언트 판다는 대나무를 먹고 느릿느릿 움직여서 게으르고 평화로운 동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건 겉모습과 생활 방식 때문이다. 실제로는 야생 동물답게 영역의식이 강해서 위협을 느끼면 바로 공격한다. 특히 새끼가 있을 때는 매우 공격적이다. 육식동물 계열이라 물면 큰 부상을 입고 발톱은 나무도 찢는다. 그래서 사육사들도 항상 조심한다고 한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 게 사실이려면? 선풍기가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질식해서 죽는다는 미신이 있다. 실제로 선풍기가 산소를 소비한다면 어떻게 될까? 산소가 분해된다는 건 산소가 원자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주변 물질과 즉시 반응한다는 점이다. 산소 원자가 생기면 연쇄적인 연소가 시작된다. 이러면 방 전체가 불지옥으로 변한다.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겉바속바가 된다는 것이다. 남작이 공작보다 힘이 강했을 수도 있다고? 공우백자남 순으로 이루어진 오등작은 한국인이 익숙한 군대의 계급과는 다르다. 명목상 서열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이건 의전의 기준에 가까웠고 현실 권력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닌 개인 간 계약 관계였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왕과 직접 연결된 남작이 공작보다 정치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었다. 실제 서열을 결정한 건 계급이 아니라 영지 크기, 왕과의 거리, 혈통과 혼인이었으며 법적으로 같은 계급끼린 위아래가 없었지만
고정된 피라미드가 아니라 얽힌 네트워크에 가까웠다. 목덜미를 쳐서 기절시키려면 죽을 수도 있다고. 영화나 드라마에선 종종 목덜미를 가볍게 쳐서 사람을 기절시키는 연출이 나온다. 하지만 목 뒤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다. 잘못 맞으면 단순 기절로 끝나지 않는데 영구적인 신경 손상의 마비,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절은 뇌로 가는 혈류나 충격의 문제인데 정확히 기절만 유도하는 건 불가능하다. 실제 격투기에서도 목을 노리는 공격은 금지되거나 매우 위험하게 취급한다.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몸이 점차 남성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목소리가 굵어지고 체모가 증가한다. 또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피부도 기름져지고 여드름이 증가하며 탈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과다 투여 시 건강 위험도 있는데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변화, 간 부담, 고혈압 위험 증가와 함께 감정 변화나 예민함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배란과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여성의 몸에도 원래 소량의 남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의 몸에도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있다. 인간의 성적 특징은 호르몬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번개를 에너지원으로 쓸 순 없을까? 번개 한 번의 에너지는 낚시법에서 100억 줄 제이이다. 이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걸까? 아쉽게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지속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번개는 보통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 밀리초 정도만 지속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되어 이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번개는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발전소처럼 계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쓰기 어렵다. 전압과 전류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번개에는 수억 볼트의 전압과 수만 앙페어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회수할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번개 에너지의 상당수는 열, 빛, 충격파 형태로 소모된다. 그래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전기 에너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리액션 콘텐츠가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구조라서 그런데 남의 설을 보면 해당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감정 소비가 가볍고 빠르게 가능한 것이다. 또 사람은 누가 맞고 틀린지 판단하고 싶어한다. 커뮤니티 글을 대부분 A와 B의 대립 구도라서 도덕적 심판 놀이를 하게 만든다. 나도 저런 적이 있다는 공감을 하는 동시에 나는 저렇게 안 한다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서 중독성이 강하기도 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글을 보는 것보단 누군가의 반응을 같이 보면 그게 더 재밌다. 리액터는 사실상 같이 욕해주는 친구 역할을 한다. AI가 사용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AI는 사용자를 만족시키려는 경향 때문에 때때로 정확성보다 듣기 좋은 답변에 치우칠 수 있다. 이를 아첨 경향 시코펀시라고 부른다. AI를 훈련할 때 인간 평가자들이 유익하고 친절하고 동의해주는 답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LHF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AI는 사용자의 믿음이나 기대에 지나치게 맞추는 방향으로 최적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해 덜 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말하거나 잘못된 가정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그럴 수 있다 식으로 동조하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처럼 의도를 가지고 속인다기보다 그럴듯하고 만족도 높은 답변을 우선 학습한 결과에 가깝다.